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우리가 건강, 장수, 수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무리 역사적이었던 인물들도 질병 그리고 죽음에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이다 라고 인식을 해왔죠. 하지만 죽음의 단계에 도달한 인체가 다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최근에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심폐정지가 발생해서 이 사망의 과정에 시작된 인체를 소생시키는 술기이죠. 굉장히 중요한 술기인데요. 인류를 구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술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심폐소생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심폐소생술에서 이 소생술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인체를 다시 되살린다는 것이잖아요. 심장과 폐가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 못해서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인체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700년대 이전까지는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 입과 입을 통한 이 인공호흡일 것인데요. 1732년 이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인 이 타사크라는 사람이 이 연기를 흡입한 광부에게 처음 시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연기를 호흡한 이 질식 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로서 이 입으로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근데 당시에는 이 인공호흡, 입에서 입을 통한 인공호흡에서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이 공기를 넣어줬을 때 실제 이 사람이 이 생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32년에 이게 최초로 시행됐지만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되진 않았었어요. 세계적인 의지가 처음 시작된 것은요, 1767년이었어요. 이때 암스테르담에 있는 소생협회,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레스큐 소사이어티가 구성된 이유였죠. 당시에 이 암스테르담에는 연간 400명 이상의 이 익사자,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의 주 목적은요, 익사자,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람을 이 소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이 건져낸 후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혹은 이 자세를 팔을 들고 상체를 낮춰서 폐에 있는 이 물을 빼내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인 이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소생협회가 활동하고 시작한 뒤로 이 4년 내에 이 150명 이상의 익사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이 인명구조를 위한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 술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가슴을 압박해서 소생에 성공한 사람은요, 1892년 독일 의사 마스였다고 합니다. 언청이라고 말하는 그 9개월 수술을 받기 위해서 클로로포름 마취를 시행한 구세남아였다고 해요. 구세남아가 심정지를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심장이 멈췄으니까 이 마사지를 했던 거죠. 이때 한 방법은 가슴 중앙 부위 이 흉골을 분당 30에서 40회 정도 압박을 해서 소생시켰다고 하죠. 지금은 분당 100에서 110회 정도 마사지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까봐 천천히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당 30에서 40회만 해줬어도 소생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심폐소생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말이에요. 70년이 조금 넘은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말부터 그 효용성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대부터 심폐소생술이라는 용어로 이 의료인과 일반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죠. 현대적인 소생술, 심폐소생술에 큰 역할을 한 의사가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마취과 의사 피터 사파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닥터 제임스 엘람이라는 분이십니다. 제임스 엘람이라는 분이 이제 소아마비가 유행했던 1949년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아이에게 입을 통해서 인공호흡을 하니 청색증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삭간이 되어 있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내쉬는 공기로 인공호흡을 하니까 정상 범위의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환자 윤리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은 아닌데요. 기관삭간을 한 수술 환자에게 이렇게 인공호흡을 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호흡이 안 되면서 점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바람을 외부에서 넣어주니까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더라라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 방법이 이제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의사가 이제 마취과 의사 사파르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도 유지와 우리가 인공호흡 방법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기도 유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헤드 틸트,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건데, 이 머리 기울임법과 턱을 들어올리는 좌트러스트라는 거는 턱을 들어주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자원자 32명에게 큐라레라고 하는 근육 이완제를 썼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의식은 있는데 근육을 쫙 풀어서 호흡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공포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지원자를 받아서 시행했다는 거죠. 시행한 상태에서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을 했고, 그 방법, 우리가 헤드 틸트나 좌트러스트 같은 이런 이제 기도 유지 방법을 써서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사실을 증명했죠. 이로써 현대 심폐소생술의 기본이 되는 ABC의 기초를 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확보하고, 브리딩,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주게 되고요. C, 컴프레션,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혈류가 돌 수 있도록 하는 ABC의 이제 기초를 다지게 됐죠. 이런 심폐소생술의 기초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대적인 심폐소생술의 시작이 채 7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요. 그 시간은 짧지만 정말 많은 발전이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예전 선생님들의 무모한 도전과 이 노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은 이유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실제 그런 심폐소생술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발전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